내 집이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계세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진짜 그럴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65 오정숙입니다. 42해를 한 지붕 아래 살다 끝내 이혼하고 겨우 제 이름 석자가 적힌 작은 임대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밤에 무릎이 쑤시고 식탁 맞은편이 비어 있으면 마음이 자꾸 작아졌습니다. 그때 나타난 한기태 씨는 조용하고 믿음직했습니다. 묻지도 않고 장바구니를 들어주고 다음 신호에 건너면 된다고 말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었습니다. 이번엔 다를 거라고요. 그런데 그 집에 들어간 첫날 밤 저는 끝내 방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현관턱에 주저앉아 신발도 벗지 못한 채 울고 말았습니다. 대체 저는 그 집에서 무엇이 그렇게 무서웠던 걸까요?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한 번씩만 남겨주세요. 그곳에 행복이 닿길 바라겠습니다. 새벽 5시 반이면 눈이 떠집니다. 알람도 아니에요. 무릎이 먼저 알거든요. 이불 속에서 다리를 펴는 순간 무릎 안쪽이 욱신하고 당기면서 아, 오늘도 시작이구나 싶어집니다. 바로 일어나지는 못해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서 한참 발바닥으로 방바닥을 문질러야 겨우 몸이 깨어납니다. 그 시간이 한 5분쯤 되는데 그 5분 동안 저는 아무 생각도 안 하려고 해요. 생각을 하면 피곤해지거든요. 그냥 발바닥이 따뜻해지는 감각에만 집중합니다. 방은 작습니다. 임대 아파트 14평짜리예요. 처음 이 집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날 부동산 사장님이 혼자 사시기엔 딱 맞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그 말이 어떤 뜻인지 정확히 몰랐어요. 살다 보니 알게 됐습니다. 딱 한 사람이 살 수 있는 크기라는 뜻이더라고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창문은 작고 햇볕이 드는 시간이 짧아요. 오전에 잠깐 들어왔다가 금방 사라집니다. 처음엔 그게 좀 서운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 짧은 햇볕이 반갑습니다. 어차피 오래 안 있어도 왔다 갔다 하는 사이라는 게 괜히 마음이 편해요. 식탁은 2인용입니다. 하지만 의자는 하나만 빼놓고 씁니다. 나머지 하나는 벽 쪽에 밀어놨어요. 처음엔 그게 어색했습니다. 의자가 2개인데 하나만 쓰는 식탁이라니 괜히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오히려 그게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내가 쓰는 자리가 정해져 있다는 게 나쁘지 않다는 걸 알게 됐어요. 싱크대 위에는 약통이 하나 있습니다. 뚜껑에 매직으로 이름을 적어뒀어요. 오정숙. 제 이름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죠? 약통 뚜껑에 이름 하나 적은 거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오래 걸린 건지 저만 압니다. 42해 동안 부엌에서 쓰던 물건 중에 제 이름이 적힌 건 하나도 없었거든요. 약통도, 컵도, 수저도, 심지어 냉장고 안에 적어둔 메모지 한 장도 전부 그냥 집 것이었습니다. 제 것인 줄 알았는데 막상 이혼하고 나와보니 가져올 수 있는 게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이 집에 처음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약통 뚜껑에 이름을 쓴 거였습니다. 매직으로 크게. 오정숙. 우스워 보일 수 있어요. 저도 알아요. 근데 그 순간 이상하게 눈물이 났습니다. 기쁜 건지 서러운 건지도 모르게요. 그냥 한참 약통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들여다봤어요. 제 이름이 낯설었습니다. 그게 더 서러웠어요. 정형외과 물리치료실은 늘 붐빕니다. 접수창구 앞에 번호표 뽑는 기계가 있고 어르신들이 그 앞에 줄을 서 있어요. 저도 그 줄의 일부입니다. 무릎 물리치료는 일주일에 3번. 빠지면 금방 표시가 나서 웬만하면 꼬박꼬박 다녔습니다. 가는 길이 조금 멀어도 버스 2 정거장이니까 괜찮았어요.
버스 창밖을 보며 가는 그 시간이 싫지 않았습니다. 어디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게 좋았거든요. 대기실은 항상 노인들로 가득해요. 번호를 뽑고 기다리다 보면 30분은 훌쩍 넘어가는데 그동안 사람들 구경을 합니다. 손자 사진을 보여주며 자랑하는 할머니도 있고 눈을 감고 조용히 앉아 있는 할아버지도 있어요. 저는 대체로 조용히 앉아 있는 편입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게 체력 소모가 되더라고요. 나이 들수록. 그날도 대기실 의자에 앉으려는데 짚고 다니는 작은 지팡이가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지면 몸을 굽혀야 하는데 무릎이 안 좋을 때 그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잠깐 망설이는 사이에 옆에 앉아 있던 남자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지팡이를 주워서 건네줬어요. 그냥 건네줬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요. 그리고 나서야 한마디 했어요. 천천히 하세요. 급하게 일어나면 더 아픕니다. 저는 고맙다고 했고 그 사람은 고개만 살짝 끄덕이고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한기태 씨였어요. 그 사람이 처음부터 좋았던 건 말을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저는 진심으로 그랬어요. 전 남편은 말이 정말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뭔가 말하는 중에도 끼어들었고 저는 끝까지 말을 마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42회 동안요. 그러니까 말수가 적고 조용한 사람이 오히려 편하게 느껴졌어요. 숨을 크게 쉴 수 있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물리치료가 끝나고 병원 밖으로 나왔을 때 횡단보도 앞에서 또 마주쳤습니다. 파란불이 깜빡이기 시작하는 걸 보고 제가 걸음을 서두르려는 순간이었어요. 무릎이 안 좋을 때 뛰다가 힘이 풀리면 넘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실제로 한번 넘어진 적도 있어서 그게 좀 겁이 났는데 몸이 먼저 앞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그때 기태 씨가 옆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뛰지 마세요. 다음 신호에 건너면 됩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뛰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그 한마디가 오래 머릿속에 남았어요. 뛰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준 사람이 제 기억 안에 잘 없었거든요. 늘 빨리 해야 했고 먼저 해야 했고 늦으면 안 됐습니다. 그게 몸에 배어 있어서 다음 신호를 기다려도 된다는 말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시장에서 또 만났어요. 제가 자주 가는 반찬 가게 앞이었는데 기태 씨도 거기서 반찬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혼자 반찬 가게를 기웃거리는 모습이 낯설기도 했지만 그게 오히려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혼자 사는 사람이라는 게 한눈에 느껴졌습니다. 장바구니도 작고 손에 든 것도 많지 않았어요. 저는 그날 무릎이 좀 더 안 좋았어요. 날이 흐리면 그런 날이 있거든요. 장바구니를 자꾸 손을 바꿔가며 들고 있었는데 기태 씨가 그걸 봤나 봐요. 저한테 다가와서 묻지도 않고 장바구니 손잡이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이건 제가 들겠습니다. 같은 방향이면 조금만 같이 가시죠. 거절하려다 멈췄어요. 입에서 괜찮다는 말이 나오려는데 그 말이 딱 걸렸습니다. 누가 뭘 들어주겠다고 말한 게 너무 오랜만이었거든요. 아무도 들어주지 않아서 들어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막상 누군가 손을 뻗으니까 거절하는 말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냥 고맙습니다 했습니다. 집 앞까지 함께 걸었어요. 별말 없이요. 나란히 걷는데 그게 이상하게 편했습니다. 말을 채워야 한다는 압박이 없었어요. 어색하면 어색한 대로 그냥 걸어도 됐습니다. 그게 오히려 오랫동안 없었던 편안함이었어요. 골목 끝에서 기태 씨가 장바구니를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혼자 드셔도 밥은 거르지 마세요.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더 말하지 않고요. 저는 문을 닫고 들어와서 장바구니를 식탁 위에 올려놨어요. 물건을 꺼내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제 얼굴에 웃음이 걸려 있는 걸 그때 알아챘어요. 언제부터 웃었는지도 모르게 웃고 있었습니다. 반찬 가게 주인 아주머니는 60대 초반쯤 됐을 거예요. 정숙 씨 하고 이름을 불러주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제가 혼자 산다는 걸 알고 있어서 가끔 반찬을 조금 더 얹어주기도 하고 며칠 보이지 않으면 어디 아팠냐고 묻기도 해요. 그런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게 작게나마 버팀목이 됩니다. 그런데 그날은 기태 씨랑 나란히 장을 보고 있었거든요. 아주머니가 우리 둘을 보더니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두 분이 같이 오시니까 보기 좋네요. 저는 아니라고 말하려다 그냥 웃었습니다. 딱히 아니라고 부정할 것도 없었고 맞다고 인정할 것도 없었어요. 그냥 어물쩍 웃음으로 넘겼는데 집에 돌아오는 길에 그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보기 좋다는 말이 기뻤는지 부담스러웠는지 솔직히 말하면 둘 다였어요. 정확히 반반씩이요. 기쁨 반쪽, 부담 반쪽. 관계가 사람들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는 느낌이 그때부터 들었거든요. 그게 꼭 나쁜 건 아닌데 묘하게 마음이 긴장됐습니다. 다음 병원 가는 날이었어요. 대기실에서 기태 씨가 제 옆에 앉더니 가방 안에서 작은 보온통 하나를 꺼냈습니다. 뚜껑이 파란색인 작고 납작한 보온통이었어요. 혼자 먹기 많아서요. 국 조금 가져왔습니다. 저는 받아들고 한참 내려다봤어요. 무겁지도 않았고 대단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국 조금 담긴 작은 보온통이었어요. 그런데 두 손으로 감싸주는 순간 이상하게 목이 먹먹해졌습니다. 누군가 저를 위해 국을 끓였다는 사실이 그게 그렇게 오래된 일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오래된 게 아닌데 낯설었습니다. 보온통을 가방에 넣으면서 식탁 맞은편 빈 의자가 떠올랐어요. 벽에 밀어놓은 그 의자요. 오래 거기 있었는데 그날 처음으로 그 의자가 눈에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그 느낌이 기쁨인지 경고인지 그날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보온통 뚜껑을 열었습니다. 된장 냄새가 먼저 올라왔어요. 구수하고 따뜻한 냄새였습니다. 저는 냄비에 국을 옮겨 담아 데웠어요. 별것 아닌 일인데 손이 좀 떨렸습니다. 누군가 끓여준 국을 데운다는 게 그게 얼마만인지 갑자기 계산이 됐거든요. 오래됐더라고요. 정말 오래됐어요. 이혼하고 나서 줄곧 혼자 끓이고 혼자 먹었으니까요. 국이 싱거우면 싱거운 채로 먹었고 짜면 짠 채로 먹었습니다. 맞춰줄 사람이 없으니 그냥 내가 먹을 수 있으면 됐어요. 그게 편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도 뭐라 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남이 끓여준 국은 달랐어요. 한 숟가락 떠서 먹는데 목 안쪽이 따뜻해지면서 이상하게 눈 뒤가 뜨거워졌습니다. 울려는 건 아니었어요. 그냥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오래 굳어있던 데가 갑자기 풀리면 아픈 것처럼 따뜻한 게 들어오니까 어딘가 찡했어요. 다 먹고 나서 보온통을 씻어 말렸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사람 하나가 이렇게 티가 나나. 국 한 그릇인데 식탁이 덜 비어 보였습니다. 맞은편 의자가 벽에 밀려 있는 건 마찬가지인데 오늘은 그게 덜 눈에 띄었어요. 그날 밤 문자가 왔습니다. 국 짜지 않았습니까? 라고요. 저는 한참 그 문자를 들여다봤어요. 답장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서요. 고맙습니다라고 하자니 너무 딱딱하고 맛있었어요라고 하자니 너무 가볍고 한참 고민하다가 결국 짧게 보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보내고 나서 가슴이 뛰었어요. 문자 하나 보냈는데 가슴이 뛰다니 스스로도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65살에 문자 보내고 두근거리다니 이게 뭔가 싶기도 했어요. 근데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뛰고 있었거든요.
병원 가는 날이 기다려지기 시작한 건 그 즈음부터였습니다. 물리치료가 싫은 건 변함없었어요. 기계에 다리 끼우고 전기 자극받는 게 편할 리 없잖아요. 근데 치료 끝나고 대기실에서 기태 씨를 만나는 게 생겼거든요. 자연스럽게 나란히 앉게 됐고 자연스럽게 같이 약국을 들르게 됐습니다. 그날도 그랬어요. 치료 끝나고 대기실에서 기다리는데 간호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기태 씨가 옆에 있었는데 간호사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더니 아무렇지 않게 말했어요. 보호자분은 옆에서 잡아주세요. 순간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부부로 착각한 거더라고요. 아니라고 말하려는데 기태 씨가 부정하지 않고 조용히 제 팔꿈치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치료대에서 내려오는 걸 잡아주는 자세로요. 간호사는 이미 돌아섰고 저는 얼결에 기태 씨 손에 팔꿈치를 얹고 내려왔어요.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부끄럽기도 했고 싫지 않기도 했어요. 누군가 제 팔꿈치를 잡아주는 게 이렇게 안심이 되는 건지 몸이 먼저 알았습니다. 머리로 생각하기 전에 어깨에서 힘이 풀렸어요. 약국으로 가는 길에 기태 씨가 말했습니다. 나이 들면 옆에 누가 하나 있는 게 제일 큰 약입니다.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그 말이 너무 맞는 것 같아서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데 맞는 말이 오히려 무거울 때가 있잖아요. 그런 말이었습니다. 약국 창구에서 번호를 기다리는데 기태 씨가 제 약 봉투까지 같이 받아줬어요. 직원이 이름을 부르니까 자기도 모르게 손을 뻗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감사하다고 했는데 약 봉투를 건네받으면서 묘하게 낯선 느낌이 들었어요. 내 약 봉투를 누가 대신 받아준다는 게 편하면서도 어색했습니다. 편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뭐라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분명히 뭔가 걸렸어요. 그날 점심은 병원 근처 국수집에서 먹었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으로 밥을 같이 먹는 날이었어요. 국수집은 낡았지만 깔끔했고 손님이 많아서 시끄러웠습니다. 기태 씨는 들어서자마자 구석 자리를 찾아 앉았어요. 시끄러운데 오래 있으면 피곤하다면서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 것도 비슷하구나 싶었습니다. 음식이 나오기 전에 기태 씨가 젓가락을 제 쪽으로 밀어줬어요. 물컵도 먼저 채워줬습니다. 작은 것들인데 그 작은 것들이 자꾸 눈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식사 중에 기태 씨가 무심코 말했습니다. 정숙 씨는 손이 야무져서 집안 살림도 참 깔끔하게 하셨겠어요. 저는 젓가락질을 멈췄어요. 칭찬이에요. 나쁜 말이 아닙니다. 근데 이상하게 마음 한쪽이 조용해졌어요. 살림을 잘한다는 칭찬이 왜 칭찬으로만 들리지 않는 건지 잠깐 그 말을 씹었습니다. 기태 씨는 눈치채지 못하고 이어 말했어요. 혼자 사는 집은 아무래도 여자 손이 안 닿으니까 금방 표시가 납니다. 저는 웃어넘겼습니다. 그런데 국수를 먹으면서도 그 말이 자꾸 맴돌았어요. 여자 손. 그 말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았거든요. 딱 집어서 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분명히 어디선가 들었습니다. 오래전에요. 전 남편은 손님이 오면 꼭 이 말을 했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부엌에 있어야 마음이 편한 사람이야. 사람들은 웃었어요. 칭찬처럼 들렸으니까요. 저도 웃었습니다. 뭐라 할 수가 없었어요. 틀린 말도 아닌 것 같았고 기분 나빠하면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웃었습니다. 42회 동안 그렇게 웃었어요. 그 웃음이 저를 조금씩 지웠다는 걸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기태 씨의 말이 나쁜 의도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걸 알면서도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숟가락을 드는 손이 잠깐 무거워졌어요. 그냥 국수를 먹는데 왜 이 손이 무거운 건지. 국수집을 나와 버스 정류장 쪽으로 걷는데
기태 씨가 말했습니다. 정숙 씨, 우리 이렇게 밖에서만 볼 게 아니라 우리 집에도 한번 오세요. 저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걸음이 살짝 멈췄다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못 들은 척할 수도 없고 바로 네 하기도 어려웠어요. 뭔가 대답을 해야 하는데 말이 안 나왔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버스가 막 들어오고 있었어요. 기태 씨가 탈 버스가 아니었습니다. 저만 타면 되는 버스였어요. 근데 저는 그 버스를 그냥 보냈습니다. 멍하니 버스 뒷모습을 보다가 기태 씨한테 말했어요. 생각해 볼게요. 기태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묻지 않았어요. 그게 또 좋았습니다. 재촉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게.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이상하게 잠이 안 왔어요. 기태 씨 집에 간다는 게 왜 이렇게 무거운지. 싫은 게 아닌데. 그 사람이 나쁜 것도 아닌데. 그냥 발이 안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게 뭔지 그날 밤엔 몰랐어요. 그냥 오래 천장을 보다가 잠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기태 씨는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한 번만 왔어요. 생각해 보셨냐는 것도 아니었고 그냥 이런 말이었습니다. 빈방 정리해 두겠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읽고 한참 가만히 있었어요. 빈방이 있다는 말. 그 방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 그게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근데 동시에 그 방 안에서 제가 어떤 모습일지가 떠올랐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차리고 행주를 짜고 약봉투를 한쪽으로 밀어두고 아무도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느낌이 어디서 오는 건지는 아직 몰랐어요. 그날 밤 저는 식탁에 앉아서 약통을 한참 만졌습니다. 뚜껑에 적힌 오정숙이라는 이름을 엄지손가락으로 천천히 문질렀어요. 이름이 지워지진 않는지 확인하는 것처럼요. 결국 가기로 했습니다. 딱히 용기를 낸 건 아니었어요. 그냥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안 가야 할 이유가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싫은 사람도 아니고 나쁜 사람도 아닌데 집에 한번 가는 게 뭐가 그렇게 무서운 거냐고 스스로한테 물었어요. 대답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갔어요. 버스를 2번 갈아탔습니다. 기태 씨 집은 오래된 아파트 단지 안에 있었어요. 20년은 넘어 보이는 건물이었는데 그래도 관리가 잘 된 편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 방향제 냄새가 났어요. 누군가 신경 쓴 흔적이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잠깐 멈췄어요. 심호흡을 한 번 했습니다. 별거 아닌데 왜 이렇게 숨을 고르게 되는 건지. 그냥 지인 집에 방문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려 했는데 손이 잘 안 올라갔어요. 결국 눌렀습니다. 기태 씨가 문을 열었어요. 깔끔하게 차려입진 않았지만 단정했습니다. 머리도 빗어 있었고 현관 앞에는 실내화가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준비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현관은 생각보다 넓었어요. 신발장 위에 물건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오래된 자동차 열쇠, 구겨진 약봉투, 손전등 하나, 접힌 마스크 몇 장. 남자 혼자 사는 집 특유의 냄새가 났어요. 나쁜 냄새는 아닌데 낯선 냄새였습니다. 오래 닫혀있던 공기 같은 것이요. 기태 씨가 환하게 말했습니다. 내 집이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계세요. 저는 웃으려 했어요. 그런데 현관 바닥을 보는 순간 발이 쉽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한 발이 문턱 안에 있고 한 발이 밖에 있는 채로 잠깐 멈췄어요. 기태 씨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저도 왜 그런지 몰랐어요. 그냥 발이 무거웠습니다. 기태 씨가 신발장 아래 칸에서 슬리퍼를 꺼냈습니다. 이거 신으세요. 새로 사둔 겁니다. 하얀 슬리퍼였어요. 포장도 뜯지 않은 새 것이었습니다. 저를 위해 미리 사둔 거더라고요. 그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근데 슬리퍼를 신으면서 발끝이 이상했어요. 사이즈가 안 맞은 건 아니에요. 딱 맞았습니다. 그런데 불편했어요. 내 발에 맞는 슬리퍼인데 내가 고른 게 아니라는 게 발끝에서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정해준 자리에 발을 집어넣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데 분명히 그랬어요. 기태 씨가 부엌에서 커피를 탔습니다. 저는 부엌 입구에 서서 집안을 천천히 봤어요. 거실은 넓지 않았지만 가구가 많았습니다. 오래 산 사람의 집이었어요. 모든 게 자기 자리에 있는 오래된 방식으로요. 싱크대 주변은 겉으로는 정리돼 있었는데 자세히 보면 어수선했습니다. 양념통 뚜껑이 제각각이었고 냉장고 문에는 오래된 병원 예약표가 자석으로 붙어 있었어요. 칼꽂이 옆에 비닐봉지가 반쯤 쑤셔진 채로 걸려 있었습니다. 기태 씨가 커피잔을 건네며 멋쩍게 웃었어요. 혼자 사니 이런 건 잘 안 되네요. 정숙 씨가 보면 답답하겠죠?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손이 먼저 움직였어요. 싱크대 위에 삐뚤어진 컵을 바로 세웠습니다. 젖어 있는 행주를 짜서 걸었어요. 식탁 위에 올려져 있던 약봉투를 한쪽 구석으로 밀었습니다. 기태 씨가 시킨 것도 아니고 제가 마음먹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손이 갔습니다. 그러다가 멈췄어요. 제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또 시작됐구나 싶었어요. 이 손이 남의 집에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정리라는 게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이 손은 벌써 이 집을 내 집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게 그걸 알아채는 순간 커피잔을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기태 씨가 과일을 깎아줬습니다. 사과를 얇게 잘라서 접시에 담아왔어요. 그것도 준비해둔 거더라고요. 이 사람이 저를 맞이하려고 신경을 많이 썼구나 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소파 끝에 앉았어요. 한가운데 앉기가 어색해서요. 어딘가 모르게 몸이 구석을 찾았습니다. 거실 벽을 보는데 사진들이 있었어요. 딸 사진, 아들 사진, 손주 사진. 그 사이에 여자 사진이 있었습니다. 나이 드신 분이었는데 웃고 계셨어요. 기태 씨 아내분이라는 걸 바로 알았습니다. 저는 시선을 내렸어요. 기태 씨가 그 사진을 잠깐 보다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 가고 나서 집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 조용함이 어떤 건지 알거든요. 저도 알아요. 이혼하고 나서 처음 임대 아파트에 혼자 있던 밤, 그 조용함이요. 아무것도 없는 조용함이 아니라 있어야 할 소리가 없어서 더 크게 느껴지는 조용함. 그래서 기태 씨가 안쓰러웠습니다. 그런데 기태 씨가 바로 이어서 말했어요. 정숙 씨가 오면 집에 온기가 좀 돌 것 같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들고 있다가 천천히 내려놨어요. 고맙다가도 무거웠습니다. 온기를 준다는 게, 온기를 주는 사람이 된다는 게, 그 말이 따뜻하게 들리는데 동시에 묵직하게 내려앉았어요. 온기를 주는 사람이 되는 순간 저는 또 어디선가 사라지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았거든요. 말하지 않았습니다. 웃어 넘겼어요. 그냥 사과를 하나 집어 먹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은 버스 안에서 내내 창밖을 봤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건 알겠는데 딱 뭐가 이상한 건지 말이 안 됐습니다. 기태 씨가 나쁜 건 아니에요. 슬리퍼도 과일도 커피도 다 좋은 마음에서 한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왜 그 집에서 내내 발끝이 불편했는지, 집에 돌아와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숨을 크게 쉬었어요. 의식한 게 아니었는데 몸이 먼저 했습니다. 어깨가 내려갔어요. 그제야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기태 씨 집에 있는 동안 계속 그랬던 거예요. 식탁에 가방을 내려놓고 싱크대 위에 오정숙이라고 적힌 약통을 봤습니다. 손바닥으로 한번 감쌌어요.
차갑고 작은 약통이었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놓였습니다. 여기는 내 집이구나 싶었어요. 작아도 햇볕이 짧게 들어도 내 이름이 있는 집이라는 게 그날 밤 문자가 왔습니다. 기태 씨였어요. 다음엔 하루 자고 가세요. 빈방 정리해 두겠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읽고 한참 답장을 쓰지 못했어요. 빈방.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이상하게 컸습니다. 빈방을 정리해 준다는 게 나를 위해 자리를 만들어 두겠다는 말인데, 그게 좋아야 하는 건데, 근데 왜 그 말이 가슴에 편하게 안착하지 않는 건지 누워서 천장을 봤어요. 빈방 안에 제가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아침에 눈을 뜨면 자연스럽게 부엌으로 가게 되겠죠. 아무도 시키지 않아도요. 그게 저거든요. 몸에 밴 거라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면 나는 또 누군가의 집에서 아침을 차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게 싫은 게 아니었어요. 무서웠어요. 잠이 안 왔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물 한 잔을 마셨어요. 부엌 불을 켜지 않고 어두운 채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차가운 물을 마시면서 창밖을 봤어요. 가로등 불빛이 오래된 것처럼 노랗게 켜져 있었습니다. 딸 서연이한테 전화해야 하나 싶었어요. 근데 뭐라고 말해요? 엄마 어떤 남자 집에 갔다 왔는데 슬리퍼가 불편했다고 그러면 서연이가 이해나 할까요? 안 그래도 엄마 걱정하는 애인데 더 걱정만 끼치게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전화 안 했습니다. 다시 누웠어요. 눈을 감으면 기태 씨 집 현관이 보였습니다. 슬리퍼가 보이고 벽에 걸린 사진이 보이고 싱크대 위에서 제 손이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그 손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 손을 어떻게 멈춰야 하는지 아직 몰랐습니다. 가기로 마음먹은 날은 흐린 날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창밖을 보는데 하늘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무릎이 유독 더 쑤시는 날이었어요. 이런 날은 그냥 집에 있어야 하는데 이상하게 오늘 가야겠다 싶었습니다. 더 미루면 영영 못 갈 것 같았거든요. 핑계가 자꾸 생길 것 같았어요. 작은 가방을 꺼냈습니다. 여행용 큰 가방이 아니라 평소에 들고 다니는 작은 가방이요. 거기에 하나씩 넣었어요. 잠옷 한 벌, 속옷, 무릎 보호대, 칫솔, 그리고 싱크대 위에서 약통을 집어들었습니다. 약통을 넣으려다 멈췄어요. 뚜껑을 봤습니다. 오정수. 매직으로 크게 써둔 제 이름이요. 엄지손가락으로 천천히 문질렀어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안 지워지죠. 매직인데. 근데 확인하고 싶었어요. 내 이름이 여기 있다는 걸요. 약통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때 전화가 왔어요. 딸 서연이었습니다. 서연이는 서울에서 직장을 다녀요. 바쁜 애라서 자주 전화를 못해요. 그것도 알고 미안해한다는 것도 압니다. 제가 먼저 연락하면 받긴 하는데 목소리에 항상 뭔가 걸려 있어요. 엄마 걱정인지 일 걱정인지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어디가? 제가 가방을 챙기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냥 안부 전화였는데 제가 좀 들떠 있었나 봅니다. 목소리에서 티가 났나 봐요. 아는 사람 집에 하루만. 짧게 말했어요. 더 설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설명하면 길어지고 길어지면 서연이가 걱정하고 걱정하면 제가 흔들릴 것 같았거든요. 서연이가 잠깐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집은 여기야. 그거 잊지 마.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알아 라고 하면 될 텐데 그 말이 안 나왔어요. 안다고 말하기엔 그 순간 제가 그걸 충분히 믿고 있었는지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래. 그렇게만 하고 끊었습니다.
가방을 오래 닫지 못했어요. 식탁 앞에 앉아서 한참 그 가방을 봤습니다. 서연이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엄마 집은 여기야. 그 말이 왜 그렇게 크게 들리는 건지. 결국 가방을 들었어요.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내려가는 동안 내내 올라올 때도 여기 불이 켜져 있겠지 생각했습니다. 기태 씨는 된장국을 끓여놨어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냄새가 났습니다. 구수하고 익숙한 냄새였어요. 기태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날이 흐리니까 따뜻한 게 낫겠다 싶어서요. 저는 고맙다고 했어요. 신발을 벗고 들어갔습니다. 이번엔 슬리퍼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저번에 기태 씨가 사둔 그 하얀 슬리퍼요. 발을 넣으면서 아직도 발끝이 어색했습니다. 식탁에 앉았어요. 된장국이 뚝배기에 담겨 있었습니다. 뚜껑을 열면 김이 올라오는 그런 뚝배기요. 기태 씨가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어요. 내일 아침은 정숙 씨가 편한 대로 해요. 나는 원래 아침밥만 꼭 먹으면 됩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다가 멈췄어요. 나쁜 말이 아니에요. 강요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자기는 아침밥을 꼭 먹는다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숟가락이 무거워졌어요. 손가락에 힘이 빠지는 것처럼요. 그 순간 다른 목소리가 겹쳤습니다. 아침밥은 꼭 있어야 사람이 산다. 전 남편이 하던 말이었어요. 아침마다 했습니다. 매일이요. 밥상이 없으면 말없이 식탁 앞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그냥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그게 더 무거웠어요. 소리를 지르면 맞서기라도 하죠. 그냥 기다리면 제가 알아서 해야 했습니다. 늘 제가 알아서 했어요. 된장국 냄새가 갑자기 무겁게 변했습니다. 방 안 공기가 달라진 것 같았어요. 아까는 구수했는데 지금은 숨이 조금 막혔습니다. 기태 씨는 눈치채지 못했어요. 국을 떠먹으며 말했습니다. 정숙 씨가 오니까 집이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부터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웃지 못했습니다. 국을 떠먹는 척 했어요. 입에 넣었는데 맛이 잘 안 느껴졌습니다.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기태 씨는 잠들었어요.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소파에서 졸다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무세요 했더니 고개를 끄덕이고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빈 방에 들어갔어요. 기태 씨가 미리 정리해둔 방이었습니다. 이불도 펴져 있었고 협탁 위에 물 한 잔도 올려져 있었어요. 신경 쓴 게 보였습니다. 근데 방 안 냄새가 낯설었어요. 오래된 장롱 냄새, 오래 닫혀있던 방 냄새. 익숙해지면 되는 냄새인데 그날 밤은 그게 크게 느껴졌습니다. 창문을 열까 했는데 날이 차서 참았어요. 누웠어요. 눈을 감았는데 눈이 안 감겼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기태 씨 집 천장은 제 집이랑 달랐어요. 당연히 다르죠. 다른 집이니까요. 근데 그 다름이 그날 밤은 너무 컸습니다. 협탁을 봤어요. 물 옆에 뭔가 있었습니다. 작은 거울이었어요. 오래된 손거울이었는데 테두리가 낡아 있었습니다. 기태 씨 아내분이 쓰시던 거라는 걸 바로 알았어요. 치운다고 했는데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 거울을 한참 봤습니다. 뒤집어 놓을까 했어요. 근데 손이 안 가더라고요. 그분 물건인데 제가 건드리는 게 맞나 싶었어요. 그렇다고 그냥 두기도 이상했습니다. 그 거울이 저를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눈을 감았습니다. 억지로요. 잠이 안 왔어요.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몸을 일으켰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물을 마셨는데도 입이 텁텁했습니다. 방에서 나왔어요. 거실은 조용했고 기태 씨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오지 않았습니다. 부엌에 갔어요.
물 한 잔 더 마시려고요. 컵을 꺼내는데 손이 자동으로 설거지통을 확인했습니다. 저녁 뚝배기가 거기 있었어요. 불려놓으면 내일 닦기 편하다는 걸 알아서 손이 먼저 물을 받으려 했습니다. 멈췄어요. 이게 지금 몇 시예요? 한밤중에 남의 집 부엌에서 설거지를 불리려고 하다니. 손을 걷었습니다. 컵에 물만 따라서 마셨어요. 그리고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왜 거기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의식한 게 아니었는데 발이 현관 쪽으로 갔습니다. 현관 불을 켜지 않고 어두운 채로 바닥에 앉았어요. 신발장 앞에요. 신발을 봤습니다. 제 신발이 거기 있었어요. 기태 씨 신발 옆에요. 나란히 있었습니다. 그게 이상하게 낯설었어요. 내 신발이 여기 있으면 안 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기가 내 자리가 아닌 것 같았어요. 신발을 신을까 했습니다. 지금 나가면 기태 씨가 당황하겠죠. 밤중에 손님이 나가버리면 그게 얼마나 이상한 일이에요. 나가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신발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신발을 신지도 그렇다고 방으로 돌아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현관 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그때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기태 씨가 깨서 나온 거예요. 정숙 씨, 왜 거기 앉아 있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기태 씨가 잠옷바람으로 서 있었습니다. 놀란 얼굴이었어요. 한참 말이 안 나왔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말이 없으니 기태 씨가 가까이 와서 앉으려 했는데 그때 겨우 말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자면 제 집으로 못 돌아갈 것 같아요. 기태 씨가 굳었어요. 저는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기태 씨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아침에 눈을 뜨면 제가 밥을 차릴 것 같다는 게 그게 무서운 거라는 걸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냥 눈물이 먼저 났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어요. 기태 씨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새벽에 집으로 돌아왔어요. 기태 씨가 붙잡지 않았어요. 붙잡으려다가 멈춘 것 같았는데 결국 현관까지만 따라 나왔습니다. 조심해서 가라고 했어요. 그것밖에 못했겠죠. 저도 그 이상 말할 수 없었고요. 버스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창밖에 가로등이 지나가는 걸 보면서 왔어요. 가방이 무릎 위에 있었는데 그 안에 약통이 있다는 게 생각났습니다. 가방을 꽉 쥐었어요. 집에 들어와서 가방을 식탁 위에 올려놓는데 가방이 기울면서 약통이 굴러 떨어졌습니다. 뚜껑이 열리면서 알약들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무릎을 굽혀 주었습니다. 아팠지만 괜찮았어요. 알약을 다 집어넣고 약통 바닥을 보는데 거기에 제가 써놓은 글씨가 있었습니다. 이사 오던 날 써놓은 거였어요. 내 이름부터 챙길 것. 그 문장을 보고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주저앉은 채로요. 바닥이 차가웠는데 일어나지지 않았어요. 그 문장이 눈에서 사라지질 않았습니다. 내가 나한테 써준 말인데 그걸 내가 잊고 있었구나 싶었어요. 얼마나 앉아 있었을까요? 창밖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며칠을 집 밖에 나가지 않았어요. 병원 가는 날도 안 갔습니다. 무릎이 아프면 아픈 채로 있었어요. 기태 씨한테 연락도 안 했고 기태 씨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서로 조용했어요. 그 조용함이 어색하지 않았는데 동시에 뭔가 끊어진 것 같은 느낌도 들었습니다. 낮에는 햇볕이 드는 시간에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짧게 들어왔다 나가는 햇볕이었는데 그 시간이 좋았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됐어요. 밥도 제때 안 먹고 약도 잊어버리고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누가 뭐라 하지 않았어요. 그게 제 집이니까요. 그러다가 자꾸 생각이 올라왔습니다. 기태 씨 집 현관이요. 신발장 앞에 앉아있던 제 모습이요. 그게 자꾸 눈앞에 펼쳐졌어요.
창피하기도 하고 서럽기도 하고 복잡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자꾸 올라오는 게 있었어요. 더 오래된 것들이었습니다. 전 남편과 살던 집을 생각했어요. 그 집에서 42해를 살았습니다. 아이 낳고 키우고 보내고 그 집에서 다 했어요. 긴 시간이죠. 근데 막상 나올 때 제 것이 뭔지 몰랐습니다. 손에 잡히는 게 없었어요. 안방 장롱은 전 남편 양복과 계절 이불로 가득했습니다. 제 옷은 작은 플라스틱 서랍 2칸이 전부였어요. 2칸이요. 42해 동안요. 저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남편 옷이 많으니까 제가 조금 쓰면 되는 거라고요. 이상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식탁도 그랬어요. 전 남편 자리는 늘 정해져 있었습니다. 상석이요. 저는 주방하고 가장 가까운 끝자리에 앉았어요. 앉자마자 일어나야 하니까 편한 자리에 앉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도 제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누가 거기 앉으라고 한 적도 없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습니다. 전 남편은 나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밖에서는 성실하고 점잖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오래 참았어요. 소리를 지르면 뭔가 잘못됐다는 게 보이는데 조용하고 점잖은 사람은 뭐가 문제인지 보이지 않거든요. 손님이 오면 전 남편이 꼭 하는 말이 있었어요. 우리 집 사람은 부엌에 있어야 마음이 편한 사람이야. 사람들이 웃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칭찬처럼 들렸으니까요. 부엌을 잘한다는 말처럼, 살림을 잘한다는 말처럼. 그래서 웃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 말은 이런 뜻이었습니다. 저 사람은 부엌에 있는 사람이야. 거실에 나오지 않아도 돼. 손님이랑 앉아있지 않아도 돼. 부엌에 있으면 돼. 그게 저 사람 자리야. 그 말을 42해 동안 들었어요. 저도 믿었습니다. 정말로 부엌에 있는 게 제 자리인 줄 알았어요. 그 믿음이 저를 지웠습니다. 조금씩 소리 없이요. 기태 씨 집에서 제 손이 먼저 움직인 게 그래서였어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컵을 바로 세우고 행주를 짜고 약봉투를 밀었습니다. 몸에 밴 거였어요. 42해 동안 그렇게 해왔으니까요. 남의 집에 들어가면 자동으로 그렇게 됩니다. 제 손이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게 무서웠던 겁니다. 기태 씨가 싫어서가 아니었어요. 기태 씨 집이 불편해서도 아니었고요. 그 집에 들어가는 순간 제 손이 또 움직이기 시작했고 아침이 되면 밥을 차릴 것 같았고 그렇게 하루가 쌓이면 저는 또 누군가의 집에서 사라지는 사람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 생각이 현관에서 저를 붙잡았어요. 사흘째 되던 날 기태 씨가 왔습니다. 초인종이 울려서 나가보니 기태 씨가 서 있었어요. 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왔더라고요. 얼굴에 서운함이 묻어 있었어요. 화를 내려는 게 아니라 억누르고 있다는 게 보였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마음에 걸렸어요. 들어오시라고 했어요. 기태 씨는 현관에서 실내화를 신으며 집안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작은 집이었는데 기태 씨가 들어오니 더 작게 느껴졌어요.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저는 물을 따랐어요. 기태 씨가 컵을 손에 쥐고 말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질문이라기보다 혼잣말 같았어요. 억울한 거였습니다. 이해가 됐어요. 본인은 잘 해주려고 했는데 손님이 한밤중에 나가버렸으니까요. 저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기태 씨가 나쁘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더 어려웠어요. 나쁜 사람한테는 나쁘다고 하면 되는데 나쁘지 않은 사람한테 뭐가 문제라고 해야 할지가 더 어렵습니다. 한참 있다가 일어났어요. 싱크대 위에서 약통을 가져왔습니다. 식탁 위에 놓았어요. 그리고 제가 매일 쓰는 컵도 옆에 놓았습니다.
서랍에서 열쇠도 꺼내서 나란히 놓았어요. 약통, 컵, 열쇠. 기태 씨가 그것들을 봤습니다. 기태 씨가 싫은 게 아니에요. 기태 씨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럼 뭡니까? 저는 약통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또 누군가의 집에 들어가서 내 물건부터 치우게 될까 봐요. 기태 씨 눈썹이 살짝 모였어요. 이해하려는 표정이었는데 아직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기태 씨 집에 들어간 첫날 저 아무것도 안 시켰는데 부엌에서 컵 세우고 행주 짜고 있었거든요. 손이 먼저 갔어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요. 기태 씨가 조용해졌습니다. 그게 왜요? 몸에 밴 거예요. 42해 동안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남의 집에 들어가면 제 손이 먼저 압니다. 뭘 해야 하는지를요. 기태 씨가 컵을 식탁에 내려놓았어요.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 손이 무서웠어요. 제가 또 그렇게 될까 봐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차리고 설거지하고 집 닦고 아무도 하라고 안 했는데 제가 알아서 하는 사람이 될까 봐요. 그게 싫은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저는 또 없어지거든요. 마지막 말을 하는데 목이 잠겼습니다. 없어진다는 말이 제 입에서 나오는데 그게 맞는 말이었어요. 42해 동안 그렇게 없어졌거든요. 서랍 두 칸에 들어가는 사람으로, 끝자리에 앉는 사람으로, 부엌에 있는 사람으로. 기태 씨는 한참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컵을 보다가 약통을 보다가 열쇠를 봤습니다. 식탁 위에 나란히 놓인 것들을요. 그것들이 제 전부라는 걸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작은 것들이지만 저한텐 처음 가진 것들이었습니다. 기태 씨가 천천히 말했어요. 그런 줄 몰랐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 수 없었을 거예요. 저도 오래 몰랐으니까요. 기태 씨가 일어났습니다. 더 있다가 가도 됐는데 일어났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면서 말했습니다.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갔어요. 저는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식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약통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한참 봤습니다. 잘 말한 건지 모르겠었어요. 기태 씨가 상처받았을 수도 있고 기분 나빴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말하지 않고 넘어가면 또 그렇게 됐을 거거든요. 이번엔 말하고 싶었어요. 제가 왜 무서운지를요. 그날 밤은 잘 잤습니다. 오래간만에요. 뒤척이지 않고 아침까지 잤어요. 몸이 좀 풀린 것 같았습니다. 말을 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그냥 며칠 못 잔 게 쌓여서인지는 모르겠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창가에 앉아 있는데 우편함에 뭔가 들어오는 소리가 났습니다. 나가보지 않았어요. 배달이려니 했어요. 점심 지나서 나가봤습니다. 우편함 안에 작은 봉투가 있었어요.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냥 흰 봉투였어요. 열어봤습니다. 열쇠가 아니었어요.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펼쳤어요. 첫 줄을 읽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정숙 씨, 우리 같이 살지 맙시다. 저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어요. 같이 살지 말자는 건데 이상하게 그 말이 차갑지 않았습니다. 뭔가 더 있을 것 같아서 다음 줄로 눈을 내렸어요. 그런데 그 아래 이어지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봉투를 쥔 손이 떨렸어요. 좋아서인지 놀라서인지 둘 다였습니다. 대체 그 종이에 뭐가 적혀 있었던 걸까요? 종이를 몇 번이나 읽었는지 모릅니다. 우편함 앞에 서서 읽고 들어와서 식탁에 앉아 또 읽었어요. 글씨는 기태 씨 글씨였습니다. 볼펜으로 꾹꾹 눌러 쓴 글씨였는데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쓰면서 생각을 많이 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첫 줄은 같이 살지 맙시다 였어요. 그 아래로 이어지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화요일 점심은 같이 먹기. 금요일은 병원 끝나고 산책하기.
밤 9시 이후 전화는 급할 때만 하기. 서로의 집 열쇠는 주지 않기. 아플 때는 숨기지 않기. 집안일은 각자 자기 집에서 하기.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대신 서로를 놓치지는 맙시다. 저는 그 종이를 내려놓지 못했어요. 한참 그걸 쥐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는데 내려놓기가 싫었어요. 이 종이를 내려놓으면 이 순간이 끝날 것 같아서요. 같이 살지 말자는 말이 거절처럼 들려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어요. 같이 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었거든요. 내 집에 있어도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내 열쇠를 주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었어요. 이 사람이 하룻밤 사이에 이걸 생각했구나 싶었습니다. 며칠 뒤 기태 씨한테 연락했어요. 제가 먼저 했습니다. 만나자고요. 기태 씨는 바로 답장이 왔어요. 짧게 알겠습니다 였습니다. 병원 뒤쪽 공원에서 만났어요. 처음 같이 걸었던 곳이었습니다. 기태 씨가 먼저 나와 있었어요. 벤치에 앉아서 공원 바닥을 보고 있었는데 제가 가니까 일어났습니다. 반갑다는 표정이었는데 티를 많이 내지 않았어요. 그게 이 사람 방식이라는 걸 이제는 알았습니다. 나란히 벤치에 앉았어요. 바람이 좀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었는데 불쾌하지 않았어요.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가 났고 저 멀리 아이들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태 씨가 먼저 말했어요. 정숙 씨, 내가 편하게 있으라면서 사실은 내 집에 맞춰주길 바랐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들었습니다.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집에 오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정숙 씨 말 듣고 나서 집에 가서 보니까 기태 씨가 잠깐 멈췄어요. 정숙 씨가 맞춰줬더라고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저는 벤치 위에 손을 모았습니다. 할 말이 있었는데 먼저 듣고 싶었어요. 기태 씨가 종이를 꺼냈습니다. 제가 받았던 그 종이랑 같은 종이었어요. 기태 씨도 한 장 갖고 있었던 거더라고요. 이게 전부입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저는 종이를 받아서 다시 읽었어요. 이미 외울 정도로 읽었지만 또 읽었습니다. 화요일 점심은 같이 먹기. 금요일은 병원 끝나고 산책하기. 서로의 집 열쇠는 주지 않기. 집안일은 각자 자기 집에서 하기. 이게 뭐예요? 물어봤어요. 알면서도 기태 씨 입으로 듣고 싶었습니다. 같이 살지 않아도 서로를 놓치지 않는 방법입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저는 그 종이를 접어서 손바닥 안에 넣었습니다. 꽉 쥐지 않았어요. 그냥 손 안에 올려놓은 것처럼요. 잃어버리지 않을 만큼만요. 공원을 한 바퀴 걸었어요.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나란히 걷는데 말이 없어도 어색하지 않았어요. 처음 횡단보도 앞에서 나란히 섰던 날처럼요. 그때도 말이 없었는데 편했습니다. 기태 씨가 걸으면서 말했어요. 정숙 씨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했습니다. 저는 웃었어요. 작아요. 햇볕도 짧게 들어요. 그래도 정숙 씨 집이잖아요. 그 말이 좋았습니다. 작아도 내 집이라는 걸 기태 씨가 알고 있다는 게요. 걷다가 벤치에 다시 앉았어요. 기태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 집에 와도 되는데 와도 됩니까? 오래 있으려는 게 아니라 그냥 가끔. 저는 생각했어요. 가끔은 괜찮았습니다. 하루 자는 게 아니라 가끔 들르는 거라면요. 내 신발이 거기 있어야 하는 게 아니라 다시 가져올 수 있는 신발이라면요. 저도 가끔은 괜찮아요. 기태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말하지 않았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한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기태 씨가 제 집에 왔어요. 처음이었습니다. 기태 씨가 제 집에 오는 건요. 초인종이 울려서 나갔더니 기태 씨가 서 있었어요. 손에 귤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작은 봉지였어요. 근처 지나다가요. 저는 들어오시라고 했습니다. 기태 씨가 현관에 들어서면서 집 안을 봤어요. 작은 집이라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거실도 좁고 식탁도 작고 의자도 하나만 빼놓은 2인용 식탁이었으니까요. 기태 씨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작다거나 아담하다거나 혼자 살기엔 충분하다거나 그런 말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냥 봤어요. 그리고 소파 끝에 앉았습니다. 제가 차를 내오려고 일어나니까 기태 씨가 말했어요. 앉아 계세요. 물은 제가 따르겠습니다. 저는 앉았어요. 바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벌써 부엌에 가 있었겠죠. 근데 그날은 그냥 앉아 있었어요. 기태 씨가 부엌에서 물컵을 찾는 소리가 났습니다. 서랍을 한번 잘못 열었다가 다시 여는 소리도 났어요. 저는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기태 씨가 찾을 때까지 앉아 있었어요. 그게 이상하게 편했습니다. 내가 안내하지 않아도 되는 집이라는 게요. 기태 씨가 물컵 2개를 가져와서 하나를 제 앞에 놓았습니다. 싱크대 위에 있는 약통을 봤어요. 오정숙이라고 적힌 거요. 보고도 만지지 않았습니다. 컵 위치도 바꾸지 않았어요. 제 집에서는 제 방식이 먼저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기태 씨 앞에서 편하게 말했어요. 여긴 작아도 제 집이에요. 기태 씨가 물컵을 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정숙 씨가 없어지지 않아서요. 목이 살짝 잠겼어요.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 그 말이 그렇게 크게 들릴 줄 몰랐습니다. 작은 말인데 무게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제가 왜 현관에서 울었는지 이해했구나 싶었습니다. 다 이해하진 못해도 핵심은 알고 있구나 싶었어요. 귤을 접시에 옮겨 담으려다가 그냥 뒀습니다. 봉지째 식탁 위에 놓았어요. 예전 같으면 손님이 오면 접시에 담아야 했거든요. 보기 좋게요. 그런데 그날은 굳이 그러지 않았습니다. 봉지째 있어도 먹을 수 있으니까요. 기태 씨도 그냥 봉지에서 하나 집어 먹었어요. 아무 말 없이요. 그게 편했습니다. 병원 접수 창구에서 보호자 연락처를 적는 날이 왔어요. 정기검진 때였습니다. 접수 종이에 보호자 칸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그 칸이 늘 비어 있었습니다. 적을 사람이 없었거든요. 서연이가 있긴 했는데 서울에 있는 애한테 연락이 가는 게 미안해서 비워두곤 했어요. 그날은 펜을 들고 잠깐 생각했어요. 서연이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기태 씨 이름도 적었어요. 나란히요. 접수 직원이 두 이름을 보고 물었습니다. 두 분 중에 누구께 먼저 연락드리면 될까요?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둘 다 제 사람이라서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고 접수를 받았습니다. 저는 대기실로 걸어가면서 방금 한 말을 속으로 다시 들었어요. 둘 다 제 사람이라서요. 제가 한 말인데 그 말이 좋았습니다. 누구한테 전부 기대는 게 아니라 제가 관계를 정하고 있다는 게요. 그게 오래된 것들이랑 달랐습니다. 예전엔 제가 누군가한테 속했는데 지금은 제 사람들이 있는 거였어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벗었습니다. 망설이지 않았어요. 그냥 들어왔어요. 불을 켜고 식탁을 봤습니다. 약통이 있었어요. 오정숙이라고 적힌 약통이요. 그 옆에 기태 씨가 두고 간 귤 봉지가 아직 있었습니다. 몇 개 남아 있었어요. 접시에 옮겨 담지 않았어요. 봉지째 뒀습니다. 냉장고를 열어서 물을 꺼냈어요. 한 잔 마시고 창가에 앉았습니다. 밖은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가로등이 하나씩 켜졌습니다. 오래 앉아 있었어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밥도 아직 안 차렸고 약도 아직 안 먹었어요. 그냥 창밖을 봤습니다.
그래도 됐어요. 아무도 뭐라 하지 않으니까요. 이 집에서는요.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같이 안 살아도 혼자는 아니네. 소리가 방 안에 퍼지다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날 밤 기태 씨한테 문자가 왔어요. 금요일 산책 잊지 않았습니다. 저는 문자를 읽고 웃었어요. 소리 없이요. 그리고 답장을 썼습니다. 저도 제 집에서 기다리겠습니다. 보내고 나서 전화기를 식탁 위에 내려놓았어요. 약통 옆에요. 약통에는 오정숙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워지지 않는 이름이요. 제가 처음으로 제 이름을 쓴 물건이었습니다. 작고 평범한 약통이었지만 그게 제일 먼저 제 것이 된 물건이었어요. 그 이름이 오래 거기 있었으면 했습니다. 지금 이 집에서처럼 오래오래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갈 힘이 됩니다.